네, 반갑습니다. 박보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와 또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먼저 발표하신 분들께서 주로 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은 뭐 앞에 이렇게 저렇게 적혀져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림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ESS라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말하죠. 예, 양선배 처장님과 또 아까 김웅수 교수님 또 말씀을 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간헐적 공급에 대해서 이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ESS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뭐냐면은요. 이게 뭐 전기를 이 가격이 좀 낮을 때에는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전력 가격이 높게 되면 이거를 방출을 해서 파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이죠. 이 트레이딩이 된다라는 거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제대로 이 가격 시그널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로 보는 분야가 에너지 시장, 에너지 파생 상품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로 보면은 세계에서 정말 뭐 손꼽는 나라인데 뭐 천연가스든 뭐 석유든 다 4, 5위 안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한 트레이딩 시장은 지극히 낙후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것만 갖춰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이런 시장이 제대로 워킹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종합예술이거든요. 앞에서 보셨던 뭐 독일의 전력시장, 미국의 전력시장 이런 것들도 기술 플러스 또 이 어떤 금융적인 마인드 또는 상품적인 마인드 또 비규제 요소들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난 수십 년 또는 심지어 100년 넘게 진화가 돼 나온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은 또 우리가 누진제 요금 많이 이야기를 안 해요. 요즘은 전원 구성이 또 타겟이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진제 요금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또 나왔던 선택 요금제. 예, 그거 보시면은 뒤에 이제 또 자료에 보시면은 소비자의 선택 요금제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ESS하고 비슷한 겁니다. 전력 가격이 좀 높게 되면은 집안에서 쓰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줄였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 줄인 가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가는 거죠. 그 일종의 스마트 그리드 적용의 개념인데 아주 옛날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요즘과 같은 IT 기술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각 집에다가 랜턴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개통 부하가 별로 없을 때는 이 랜턴이 팔했다가 개통상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즉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죠. 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그러면은 옐로우로 바뀌었다가 궁극적으로 빨간거로 가요. 근데 옐로우 단계에서부터 전력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그 줄인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는 겁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종의 넛지가 있으면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술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밑에 슬라이드에 보면 그와 같은 어떤 그 시장에서의 가격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부하가 주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자료 보면은 독일의 전력 시장하고 배출권 가격입니다. 이게 굉장히 공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예, 배출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력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전력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배출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거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묶여져 있거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ESS의 트레이딩 시스템, 배출권 거래제, RPS, 뭐 수요자원 관리, 소비자 선택 요금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선진적인 제도는 다 갖다 놨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해요. 기업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슈페터적인 제도는 다 갖다 놓고 나서 얼굴을 그렇게 성형수술을 해놓고 발상은 개입경제 시스템입니다. 예, 발상은.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20%까지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별개로 신재생 에너지가 10% 넘어서 15% 넘어서 이렇게 크게 되면은
아까 양승배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실시간 전력 시장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반드시 그거는 뭐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선진화가 상당히 더 지연될 거다. 이게 지난 10년 넘게 동안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일관되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이 이제 호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종의 피로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피로합니다. 이건 언론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국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 온 제도 다 갖고 왔는데 전문가한테 풀으라고 해요. 이거는 방정식이 26개인 연립 방정식을 한꺼번에 풀으라는 겁니다. 풀 수 없습니다. 예, 모든 게. 예.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모든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는 하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은 뭐냐면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에서 시그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미세먼지든 CO2든 이런 외부 비용도 시장 가격에 반응이 되고 소비자도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1, 2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재생을 20% 이렇게 확대하는데 요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토론회 가가지고 그럼 왜 20% 확대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조차도 다시 한번 짚어내더라고요. 왜 신재생이냐 하면은 저는 이제 기후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거든요. 2도씨 이내로 억제를 하겠다라는 거. 나사 학자인 뭐 제임스 한센 같은 경우에는 2도씨, 4도씨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지구 생태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감축 목표인데 최근에 이제 아이러니하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뭐 우리가 단편적인 뭐 1, 2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증거는 이미 지난 수년 동안 누적이 된 거거든요. 400만 톤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되면 1990년 대비 40% 감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증가했다. 이건 뭐냐면은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수송 부문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수송 부문 증가한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의 백업 자원으로 이게 이제 그 비신재생 자원이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잉여 전기는 또 유럽의 전력 시장에 팔다 보니까 이 독일의 이 전력의 그 행위는 유럽의 전력 시장에 있어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아이러니한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원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이렇게 하면서 백업 자원으로 LNG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건 간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더 좀 우리가 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보다 이 시장에서 건전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신재생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호정 교수님 감사합니다.